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마고라는 이름의 15살 어린 신부인데 1437년의 어느 해 돌로 지어진 오두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맨발은 차가운 집 깔린 바닥에 닿고 잠자리로 향하는 당신의 초조한 발걸음마다 바닥이 바스락거립니다. 양초 불빛이 벽에 흔들리며 이제 당신의 남편이 된 헬리크의 주름진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는 당신보다 거의 2배나 나이가 많고 당신의 아버지가 돼지 3마리와 보리밭 절반과 맞바꿔 선택한 남자입니다. 당신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 밤을 위해 직접 지어주신 거친 양모 드레스를 붙잡고 있는데 이 드레스는 어머니가 첫날 밤에 입었던 것이고 할머니도 입으셨던 것입니다. 밖에서는 얇은 나무와 돌벽 너머로 헬리크의 친구들 목소리가 들립니다. 맥주에 취해 상스러운 말을 외치고 나무 수저로 냄비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사가 이루어졌다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헬리크의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 당신 목에 걸린 가죽 끈에 닿자 당신의 숨은 짧고 가빠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어머니가 결혼의 의무에 대해 속삭이던 말이 과연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당신을 준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집니다. 방은 젖은 양모와 땀에 젖은 몸의 냄새로 가득하고 두려움이 두꺼운 공기를 채워 거의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세시대의 친밀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성관계가 욕망이나 애정의 표현이 아니라 영원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 미신, 종교, 그리고 잔인한 생존 본능에 의해 형성된 의무였던 세상 말입니다. 중세시대의 기이하고 불안한 관행들을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로맨스라고 부르는 것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결혼 침대는 결코 친밀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교회가, 공동체가, 그리고 가족들이 감시하는 육체가 공공의 영역이었던 영적, 사회적 전장이었습니다. 사적인 것이기보다는 성싱은 집단적인 행위, 즉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자 명예와 순종의 사회적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마고가 1597년 그 가을에 헬리크와 결혼했을 때 음악이나 춤이 있는 축제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합은 축하가 아니라 계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체액으로 봉인되고 성사의 증거를 요구할 권리, 심지어 의무가 있던 이웃들이 목격한 합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소위 침대 의식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전통에서 하객들은 신랑 신부를 방으로 밀어넣고 음란한 노래를 부르며 옷을 벗긴 후 주에 깊게 엿들으며 그들을 방에 가두었습니다. 밖에서는 모두가 성사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처녀막 파열을 증명하고 그리하여 결혼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비명, 가급적 고통의 비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그 결합은 무효화될 수 있었고 신부 가족의 명예는 파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성예쿠싱을 진정으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단지 공동체의 침해만이 아니라 영적인 통제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네 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언제, 왜 해야 하는지를 지시했습니다. 4세기의 성 히에로니무스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남자는 간음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부부의 쾌락은 의심스러웠고 영혼의 타락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리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신학자들은
그의 기념비적인 작품 샤가 신학대전에서 엄격한 규칙을 정의했습니다. 성관계는 일주일 중 특정 요일, 특정 계절에만 허용되었고 오직 한 가지 체위, 남자가 위, 여자가 아래, 서로 마주보는 로만 가능했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탈, 여자가 위, 뒤에서, 옆으로, 은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대죄로 여겨졌습니다. 전례력은 부부 생활에 깊이 개입했습니다. 성일, 단식기간, 종교축제, 심지어 달의 위상까지도 부부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경, 임신 또는 수유 중에는 성관계를 갖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구강 성교는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모든 계율을 따를 경우 기독교 부부는 1년에 약 50일 정도만 허용 가능한 방식으로 혼인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고가 아내로서 처음 맞이하는 사순절을 상상해 보세요. 수요일이었고 엄밀히 말하면 성스러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헨리크는 그래도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만약 굴복한다면 자신의 영혼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절한다면 그녀를 처벌할 법적 권한이 있는 남편의 분노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폭력까지 포함해서요. 이 세상에서 남자의 의지는 신성했고 여자의 거부는 죄였습니다. 당시의 의학은 위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이론에 기반을 둔 그것은 종교적 교리를 강화했습니다. 대학 교재들은 여자가 거꾸로 된 생식기를 가진 결함 있는 남자라고 가르쳤습니다. 질은 뒤집힌 음경이었고 난소는 내부 고환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개념들은 수세기 동안 여성의 성에 대한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11세기에 글을 썼던 아프리카의 콘스탄티누스는 여자가 여러 번 오르가슴을 느껴야만 임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왜곡된 논리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여자가 강간 후 임신했다면 그것은 그녀가 쾌락을 느꼈다는 신호였고 따라서 동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 중세법정에서 이는 강간범을 무죄로 만드는데 사용된 주장이었습니다. 마고 자신도 어머니에게 떠도는 자궁에 대한 경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궁이 몸 안을 떠돌며 광기, 실신, 심지어 사망까지 유발하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은 터무니없는 치료법을 처방했습니다. 자궁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질의 향기로운 연기를 뿜거나 자궁을 아래로 밀어내기 위해 코를 통해 고약한 냄새를 강제로 맡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여성의 몸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없었고 과학으로 위장된 공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모든 접촉, 모든 억눌린 신음, 모든 피 한 방울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회적인, 남성적인 판단. 여성의 몸은 욕망과 징벌 사이의 싸움이 벌어지는 전장이었습니다. 마고는 단지 헨리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세기의 교리, 독단, 오보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첫 결혼식 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것이었습니다. 그녀 자신을 제외한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마고의 마을을 둘러싼 숲이 어스름 속에서 고요한 달빛 아래 한 무리의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떤 이는 말린 약초를, 어떤 이는 나무에 새긴 작은 형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라틴어로 또는 잊혀진 방언으로 기도를 속삭였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차와 훈증제, 연고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비공식 의학이었고 미신, 생존, 그리고 조상들의 지식이 혼합되어 여자들 사이에서 비밀이자 저항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마녀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독실한 기독교인들조차 이러한 관행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성관계는 오직 자녀를 낳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임신을 피하거나 촉진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은 전혀 제공하지 않았을 때 치유사, 산파, 마녀라고 불리던 이 여성들은 숨겨진 지식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위험한 지식이었죠. 예를 들어 그들은 달의 올바른 위상에서 채취한 쑥과 페니로얄 허브가 임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과 독 사이의 선을 넘나드는 쓴달인물을 준비했습니다. 생명을 막는 것과 죽음을 유발하는 것 사이의 경계는 희미했고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경계를 넘었습니다. 사람 형태를 한 만드라고라 뿌리는 다산 부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너무 귀해서 조각된 브리오니아로 만든 위조품이 시장에서 팔리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미사에 가기 위해 목에 십자가를 걸고 동시에 유산을 막기 위해 가슴 사이에 호박 조각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신앙과 마법의 경계는 흐릿했고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임법은 존재할 경우 비효율적인 만큼이나 잔인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관계 후 7번 뒤로 점프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갈아놓은 벌이나 수은과 납을 섞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많은 수가 임신 가능성과 함께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임신의 공포보다는 선호되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모성은 곧 선고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출산 때마다 여성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산모 사망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여성 3명 중 1명은 출산 중이거나 직후에 사망했습니다. 미혼 여성에게 임신은 사회적 비극이었습니다. 이름, 주거, 생계를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라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영아 살해에 의존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비난받는 범죄였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수단으로 은밀히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고 결혼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단순히 거래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처녀성을 거래했습니다. 그녀의 처녀막은 명예의 화폐였으며 소나 은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단순히 혼인의 성사가 아니라 순결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피 묻은 침대 시트는 전리품처럼 전시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피가 없었다면 마고는 반환되거나 거부되거나 심지어 사기로 인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부 젊은 여성들은 절망하여 은밀히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거짓 피로 시트를 더럽혔습니다. 다른 이들은 매트리스 밑에 닭피를 숨겼습니다. 처녀막이 뚫을 수 없는 막이 아니며 그 부재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세의학은 처녀막이 단단한 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파열은 오직 삽입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연적으로 탄력적이거나 육체운동, 승마, 심지어 무거운 짐을 드는 것으로 이미 파열된 경우를 무시했습니다. 또는 무시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성의 몸은 신화, 전설, 그리고 과학으로 위장된 무지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성사가 이루어진 후에도 공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결혼의 합법성을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 소환될 경우 자주 그랬듯이 그 과정은 치매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여성은 성관계의 물리적 징후를 찾기 위해
교회 당국에 의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마찬가지로 첫날 밤의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신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도 벽 너머로 들은 것을 증언하기 위해 소환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성체위도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허용된 유일한 체위는 남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변형도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성의 쾌락은 악마의 유혹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그녀의 성, 그녀의 다산성, 그녀의 몸 전체는 가족의 명예, 공동체의 감시, 그리고 교회의 교리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억압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은밀하며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마고와 같은 여성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와 할머니들, 은신앙, 두려움, 소외의 틈새에서 살아남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세 성싱의의 역사는 단지 통제와 고통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교활함, 용기, 그리고 생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중세 시대의 밤 한가운데 침묵이 너무 무겁게 내려앉고 몸들이 딱딱하고 고약한 냄새 나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을 때 감히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만져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아무도 볼 수 없지만 모두가 아는 어떤 힘에 의해 가슴이 압박당한 채 잠에서 깨어나는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이 공포에는 이름이 있었고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로 잠든 몸을 괴롭히는 성적 악마인 서큐버스 수추비 아빠와 인큐버스 인추비였습니다. 남자들에게 서큐버스 여성 존재는 몽정, 야간 사정 또는 불순한 생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생물들은 아름다운 여성의 형태로 나타나 남자의 잠을 침범하고 성행위를 통해 생명력을 빨아들였다고 전해졌습니다. 반면 여성들에게 인큐버스는 진정한 악몽이었습니다. 강력한 남성 악마가 강제로 몸을 차지하여 지옥의 씨앗으로 임신시켜 이 아이들은 저주받고 태어날 때부터 악의 도구로 낙인 찍힌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의 신학자들은 이 악마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섬뜩할 정도로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서큐버스가 남자를 유혹하여 전객을 수집한 다음 인큐버스로 변신하여 같은 전객을 다른 여자에게 주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결합에서 태어난 아이는 실제로는 악마적인 창조물, 하이브리드적이고 불순하며 파멸할 운명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민간 설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교회의 공식 가르침의 일부였고 신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의학 논문에 기록되었습니다. 현실과 미신의 경계는 위험할 정도로 얇았습니다. 성적인 꿈이나 밤 동안의 이상한 감각을 보고한 여성들은 악마와 자발적으로 동침했다고 비난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오늘날 과학으로 설명되는 현상인 수면마비에 대한 보고만으로도 피해자는 이단자나 마녀로 간주되었습니다. 가슴의 압박감과 움직일 수 없는 특성 때문에 마비는 악마의 성적 공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만연하여 교회는 이러한 존재들을 쫓아내기 위한 특별한 구마 의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피해자 중 많은 수가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중세적 관점에서 성적 욕망은 지옥으로 가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쾌락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타락의 증거였습니다. 악마가 욕망을 사용하여
신자들을 영적 명상에서 멀어지게 하고 육체의 노예로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안에서조차 과도한 쾌락은 영혼을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것은 완전한 자기 통제였습니다. 많은 수도승과 사제들은 모든 성적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 엄격한 단식, 냉수 목욕, 그리고 자기 채찍질을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월경 중인 여성은 오염의 매개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피는 독성이 있어 작물을 시들게 하고 동물을 죽이고 와인을 시큼하게 만들고 심지어 남자를 발기부전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세시대에도 읽혔던 로마의 자연학자 플리니우스는 월경 중인 여성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칼날이 무뎌지고 개들이 미쳐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마을에서 월경 중인 여성들은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외딴 오두막에서 살도록 격리되었습니다. 교회는 월경이 이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했습니다. 매 주기마다 여성의 몸은 원죄를 상기시켰습니다. 그것은 단지 피가 아니라 수치였습니다. 당시의 의학은 다시 한번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의사들은 월경혈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여성의 몸에 축적되어 내부 중독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그들은 사혈, 정화제를 처방했고 어떤 경우에는 성관계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남성 정객이 여성 혈액의 독성 효과를 중화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치료로 위장된 학대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조용히 자신만의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보호를 위해 이끼, 천조각 또는 양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주기를 예측하기 위해 달의 위상을 관찰했습니다. 어머니에서 딸로 생리통을 완화하고 생리량을 조절하며 자신의 몸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약초 조리법을 전했습니다. 이 지식은 교회와 남성 의사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전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가르치거나 행하는 것이 발각되면 마녀로 교수형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세 성신은 금지, 두려움, 처벌의 미로였습니다. 쾌락은 감시되었고 욕망은 비난받았으며 여성의 몸은 악마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둠 속에서도 저항은 존재했습니다. 작고 조용했지만 존재했습니다. 마고는 자신을 감시하는 악마의 이름을 결코 알지 못했을지라도 모든 강제적인 접촉에서, 모든 고통스러운 밤에서, 모든 두려운 속삭임에서 그 무게를 느꼈을 것입니다. 서큐버스와 인큐버스의 공포는 단순히 은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의 쾌락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성의 몸을 두려워하며 욕망을 죄로 바꾸는 문화의 발현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성을 여전히 괴롭히는 유령들을 이해합니다. 중세시대의 여성의 몸은 단순한 살덩거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고 화폐였으며 계약이었습니다. 마고가 헬리크에게 약혼했을 때 그녀의 처녀성은 그녀의 가족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지참금이었습니다. 명예의 저울에서 그녀의 처녀막의 온전함을 능가하는 금, 땅, 동물은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고 오해되었던 바로 그것이 신부의 가치와 부모의 명성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증거는 불가피하게 첫날 밤에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피 묻은 침대 시트는 공개적인 증명서였습니다. 첫날 밤이 지난 후 그것은 성사됨을 확인하고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기 위해 공동체에 전시되었습니다. 피가 있으면 명예가 있었고
없으면 불명예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굴욕적으로 가족에게 돌려보내지거나 불결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남편을 속였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부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은 엄청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밀리에 자신의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다른 이들은 매트리스 밑에 동물의 피를 숨겼습니다. 예상되는 얼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속임수도 유효했습니다. 결국 작은 해부학적 오차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으니까요. 당시 의사들은 천여막이 견고한 막으로 여성 몸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완전히 막는 장벽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의 부재는 성행위의 확실한 징후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들은 천여막이 다른 이유로 파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또는 무시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승마, 무거운 짐 나르기, 심지어 각 여성의 자연스러운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말입니다. 미묘한 차이가 들어설 여지는 없었습니다. 피가 있거나 죄가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확신은 실제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신부의 처녀성이나 결혼 성사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면 그 사건은 교회 법정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잔인한 구경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첫날 밤의 사적인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자세를 취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고통이 있었는지, 쾌락이 있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의사와 성직자들은 성행위를 확인하거나 부정하는 흔적을 찾기 위해 여성의 몸을 검사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웃들도 벽 너머로 들은 것을 증언하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성체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칙을 부과했습니다. 유일하게 허용된 것은 남자가 위에서 여자가 아래에서 서로 마주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변형도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자가 위에서 하는 것은 신의 질서를 뒤집는 것이었고, 뒤에서 하는 성관계는 동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심지어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방은 고해실이었고 침대는 법정이었으며 몸의 위치가 영혼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문학은 또 다른 현실, 더 숨겨지고 더 인간적이며 더 모순적인을 드러냅니다. 중세 프랑스의 광장과 선술집에서 음유시인들이 들려주던 파블리옥스 라고 알려진 민간 이야기들은 성적 만남을 유머와 대담함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부부들은 금지된 체위를 실험하고 역할을 바꾸고 질서를 전복하며 위선에 웃었습니다. 교회의 공식 교리와의 대조는 극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은 웃음을 즐길 여유가 있는 사람들, 평민, 여행자, 술 취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유통되었습니다. 발각될 위험은 높았습니다. 규범 밖에서 쾌락을 감히 누리려는 자들에게는 파문, 추방, 심지어 죽음까지도 가능한 형벌이었습니다. 교리와 욕망 사이에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마고는 다른 많은 이들처럼 이 그림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성은 태어나기 전부터 감시되었습니다. 그녀의 다산성은 상품으로 거래되었습니다. 그녀의 친밀함은 타인에 의해 침범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만이 목소리가 없었고 선택권이 없었으며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헬리크와의 첫날 밤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종교적, 가족적 계약, 자신의 몸으로 쓰인 계약의 성사였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억압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저항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국 몰래 서로에게 음란한 농담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레시피, 상징, 의식을 교환했습니다. 쾌락, 고통, 그리고 살아남는 요령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여성연대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세상에서 작지만 인간적인 몸짓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방에서 헬리크가 흔들리는 촛불 아래 다가오는 마고의 이미지를 다시 볼 때 우리는 그녀를 단지 겁먹은 소녀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전체 문화의 무게를 봅니다. 성을 명예로, 욕망을 범죄로, 여성의 몸을 교환의 대상으로 격화시킨 시스템 말입니다. 우리는 공기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 공간에서 숨 쉬려고 애쓰는 젊은 여성을 봅니다. 중세시대의 성은 종교적 교리와 사회적 관습에 의해 통제될 뿐만 아니라 법의 잔혹한 힘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당시의 불평등을 비추는 거울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의 몸은 재산이었고 남성의 욕망은 권리였으며 성폭력은 소유의 문제였습니다. 마고는 다른 많은 여성들처럼 강간죄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 그녀를 소유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던 이 어두운 규범 아래 살았습니다. 젊은 농민 여성이 강간당했다면 강간범의 처벌은 그 여성이 누구의 소유였는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영주의 딸이었다면 범인은 교수형이나 공개 고문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민이었다면 가해자는 종종 벌금만 내거나 그마저도 내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의 정의는 공감이나 진실이 아니라 사회 계층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여성의 몸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거래와 지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간통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남자들에게 분류는 용인되었습니다. 미혼 여성, 매춘부, 하녀와의 관계에서는 말이죠.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피로 처벌되었습니다. 법은 남편이 현행범으로 잡을 경우 간통한 아내와 그녀의 연인을 살해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재판도 변호도 없었습니다.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아내의 몸은 그의 재산이었고 배신은 재산 침해였습니다. 남성 불능증은 반대로 공개적인 수치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적인 실패로 여겨지지 않고 남성성과 권위를 더럽히는 불명예로 간주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내가 남편이 성사를 이룰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면 결혼 무효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명은 굴욕적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남성은 판사 앞에서 발기를 시연해야 하거나 교회 의사들 앞에서 해부학적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성이 법적 구경거리로 전락한 잔혹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법정만이 성적 행동을 규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 자체가 감시 메커니즘으로 작용했습니다. 모두가 타인의 삶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고발할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혼 남녀는 거의 단둘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들은 이웃들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의심도 명성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나 친척이 아닌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목격된 여성은 매춘부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소문이 곧 판결이었습니다. 고발과 통제의 문화 속에서 성싱은
억압과 겉모습 사이의 전장이었습니다. 교회는 정보원 네트워크를 유지했습니다. 고해의 성사는 사적인 스파이 활동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제들은 신자들의 성생활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영적 고백과 도덕적 신문 사이의 경계는 희미했습니다. 어떤 사소한 실수라도 공개적인 죄가 되어 참회, 추방 또는 화형으로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13세기 이단 심판소의 등장은 이러한 통제를 새로운 극단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단 혐의자들은 고문을 당하며 신념뿐만 아니라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신문관들이 사용한 매뉴얼에는 수백 가지 질문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관계를 가졌는지, 누구와 어떤 체위로 어떤 느낌이었는지 등 말입니다. 이단 심판소의 신문실은 인간의 쾌락을 유죄의 증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옥에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상징적인 만큼이나 잔혹했습니다. 간통한 여성들은 너무 작아서 설 수 없는 우리에 갇혀 죽을 때까지 빵과 물만 제공받았습니다.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들은 종종 교수형에 처해지기 전에 공개적으로 거세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단에게 공포를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성은 죽음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끊임없는 감시 속에서도 시스템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문학은 농담과 에로틱한 이야기를 계속 유통시켰습니다. 예술은 프레스코화와 스테인드 글라스에 숨겨진 암시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욕망은 모든 억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박동했습니다. 비밀리에, 침묵 속에, 그림자 속에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고는 희생자이자 죄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단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명예, 죄, 권력 사이의 균형이 결정되는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몸짓, 모든 한숨, 모든 결정은 해석되고 판단되고 처벌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그녀에게 무엇을 기대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녀에게 성은 결코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선고였습니다. 젖은 양모와 땀에 젖은 몸의 냄새가 여전히 공중에 떠도는 작은 돌 오두막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는 마고를 다시 봅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촛불 아래 헬리크의 거친 손이 다가오는 동안 그곳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몸짓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밤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15살 소녀의 나약한 어깨에 짓눌리는 수세기 동안의 교리, 미신, 통제, 그리고 폭력이 실체화된 것입니다. 그 순간 마고의 몸은 단지 젊은 아내의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와 육체, 명예와 두려움, 죄책감과 욕망이 충돌하는 무대입니다. 그녀가 느끼는 모든 것, 공포, 수치심, 무력감, 그녀의 개인적인 상태의 결과가 아니라 그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형성하고 삼켜버린 문화의 결과입니다. 그녀의 첫 결혼식 밤은 친밀한 순간이 아니라 집단적인 의식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지 그녀의 것이 아니라 의례화되고 정당화되며 요구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는 인간의 성싱을 억압과 처벌의 지뢰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압적인 구름 아래에서도 인간의 욕망은 살아남았습니다. 숨어들고 재창조되고 민요, 전설, 은밀한 관행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항은 항상 서사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미묘했습니다. 가슴에 숨겨진 부적, 비밀리에 전해진 조리법, 허용되지 않는 시간에 이루어진 접촉. 하지만 그것은 저항이었습니다. 중세 성싱의 역사는 단순히 이국적인 과거의 한 장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현재에 대해 말해줍니다. 권력이 여전히 몸을 규제하고 무엇이 도덕적인지, 무엇이 허용되는지, 무엇이 수치스러운지를 지시하려는 방식에 대해 말이죠. 그 시대의 믿음은 오늘날에는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몸을 떠도는 자궁, 작물을 죽이는 월경혈, 영원한 파멸로 이끄는 쾌락.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두려움 중 많은 부분이 새로운 단어, 새로운 코드로 위장되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에도 여성의 몸은 감시당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성의 쾌락은 불법화되고 의심받고 낙인 찍힙니다. 오늘날에도 처녀성은 사회적 가치로 다루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욕망을 죄책감과 자유를 방탕함과 연관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고의 시대처럼 감시당하고 판단받고 처벌받으며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중세 역사가 적나라한 잔혹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이 항상 정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통제의 도구였고 권력의 수단이었으며 갈등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 자유, 죄책감 없는 쾌락, 존중받는 몸을 위한 투쟁은 현대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침묵의 층 아래 묻혀있는 고대의 조상 대대로 이어진 욕망입니다. 마고의 방은 결코 진정으로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이었고 판단받았으며 지배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녀를 바라볼 때 떨리는 손, 억눌린 숨결, 나갈 곳 없는 눈길을 우리는 다른 무엇인가를 봅니다. 우리는 인간성을 봅니다. 힘을 봅니다. 생존을 봅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모든 것이 그녀가 소유물이고 죄악이고 위험이라고 말할 때조차 그녀는 무엇보다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저항의 행위였습니다. 중세는 유럽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폭력적인 성관행 중 일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두운 시대에도 사랑을 꿈꾸고 쾌락을 재창조하며 저항하는 놀라운 인간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성싱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표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그것은 항상 길을 찾습니다. 마고의 이야기는 그녀 이전에 왔던 모든 이들과 그 이후에 왔던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규칙, 모든 처벌 뒤에 실제 몸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실제 욕망이 있었다는 것을, 실제 두려움과 희망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정의 끝에 남는 것은 단지 중세 관행의 공포만이 아닙니다. 가장 억압적인 환경에서도 인간의 욕망은 저항한다는 인식이 남습니다. 그 양초의 불꽃은 어두운 방에서 여전히 흔들리며 벽의 돌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헬리크의 손은 여전히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몸짓의 진정으로 담긴 것을 봅니다. 남편의 손길만이 아니라 한 젊은 여성의 몸 위에 놓인 문명 전체의 무게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는 그녀를 조금 더 해방시킵니다.